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78억 달러로 7년 연속 역대 최대 대미 수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도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달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앞세우면서 무역수지 균형을 강조하고 있어서 역대급 대미 무역 흑자 성과가 자칫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돌아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고 대응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가 지난 2년 연속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과연 미국 증시가 올해도 상승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인공지능 AI 섹터 다음으로 로봇 관련 섹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2025년 국내외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초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네요. 네. 오늘 얼마나 오른 거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 늘려가지고요.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1%가 올랐습니다. 네. 46포인트가 올라서 오늘 단번에 2,480선 회복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1.73%. 그래서 이제 717포인트에 끝났거든요. 이제 720선에 다시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좀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3,700억 원 이상 오늘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6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강한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오늘 반도체주가 단연 좀 돋보이는 날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2.76% 오늘 오르면서 55,900원, 딱 56,000원 회복 딱 앞두고 멈췄네요. 전거래일보다 1,500원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아주 급등세였습니다. 그래요. 9.84% 오르면서 이제 정말 다시 20만 원대를 바라보게 됐죠. 네. 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에서 차세대 HBM 제품의 샘플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네.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증시의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 것인지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지수가 연저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PBR 기준으로 장부가치 이하 0.8배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일단은 수요가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지난해 우리 증시를 좀 짓눌렀던 악재들 다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도 있고 고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지난해부터 지수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석 아래 연초에 좀 증시가 강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주요 그룹 총수들의 절반 이상은 주식 자산 가치가 감소했다면서요? 네. 총수 10명 중 6명꼴로 주식 자산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88개 대기업 집단 중에서 올해 초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 1,000억 원이 넘는 그룹 총수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자, 조사 대상 총수의 올해 초 주식 평가액 다 합쳐보면 58조 1,584억 원.
많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이게 6조 6,144억 원 줄어든 겁니다. 네. 감소율로 보면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총수 44명 중 63%인 28명은 주식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16명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재산 감소율이 가장 큰 총수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었습니다. 네. 에코프로 2차전지 소재 기업이죠. 예. 지난해 에코프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작년 초 3조 1,995억 원에서 올해 초에는 1조 3,800억 원대로 무려 56.7%나 감소했습니다. 네. 이 밖에 이용한 원익 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홍국 하림 회장도 주식 재산이 30% 이상 감소한 총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어땠습니까? 제일 관심이들 가죠. 감소 규모로 따지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 14조 8,673억 원에서 11조 9,09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2조 9,574억 원, 3조 원 가까이 주식 평가액이 줄었고요. 반면에 주식 평가액 증가율 1위는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었습니다. 네. 주식회사 두산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평가액이 작년 초에는 1,200억 원이었는데 올해 초에는 3,400억 원으로 185%나 증가했고요. 네. 경영권 분쟁을 겪는 영풍 장영진 고문의 주식 평가액은 이제 고려아연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초 3,800억 원에서 올해 초에는 7,000억 원대로 82%나 뛰었습니다. 네.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보유고가 괜찮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네. 네, 어떻습니까? 예. 한은에서 발표했죠, 외환 보유액. 그렇습니다. 오늘 외환 보유액 통계 발표했고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입니다. 외환 보유액 4,156억 달러. 그래서 전월 말 대비 2억 1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 추세를 보면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감소한 뒤에 이제 지난달에 증가세로 전환한 거죠. 이게 사실 의외의 좀 결과죠. 시장에서는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당시 이제 원화 가치 급락을 좀 막기 위해서 당국이 막대한 달러를 시장에 풀었을 것이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선 밑으로 올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증가한 결과가 나온 거죠. 왜 그렇게 됐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예상을 벗어난 이유는 연말에 되면 은행들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각 은행의 이제 업권별로 맞춰야 되는 즉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에 맡기는 외화 예수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네.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네. 시중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매 분기 말 이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외화 예수금을 좀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당국이 환율 안정 조치 일환으로 외환 보유고를 가져다 쓴 것보다 네.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맡긴 외화 예수금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전체 외환 보유고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예수금의 증가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좀 연말에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외화 예수금이 전반적으로 다시 줄면서 네. 이런 외환 보유액 증가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런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외환 보유액은 뭐 다시 줄어들 우려는 언제나 있다는 뜻이고요. 네. 참고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 11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네. 아까 증시 분위기 얘기하시면서 그 하이닉스 얘기하시면서 이제 CES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데 관전 포인트 올해는 어떤 걸까요? 네, 이제 곧 개막합니다. 7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개막을 하는데 네. 이 올해 CES 주제가요.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라. 그리고 깊이 탐구하라. 네. 올해 CES의 주요 화두를 꼽자면 뭐 지난해에 이어서 단연 올해도 인공지능 AI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CES는 AI가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네. 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만한 기술들, 제품들을 아마 올해 CES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빌리티를 비롯해서 디지털 헬스, 콘텐츠, 라이프 스타일, 뭐 지속 가능성 이런 분야에까지 아주 폭넓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술과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AI와 연계한 분야에서는 모빌리티 분야가 특별히 올해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올해 CES에서는 별도의 모빌리티 스테이지가
처음 신설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되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올해 이제 AI를 접목한 차량용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최신 모빌리티 기술들이 올해 CES에서 대거 전시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올해 CES를 찾는데 네. 역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라면서요? 기조 오랜만입니다. 강연자로 서는 게. 네, 8년 만에 CES 기조 강연자로 나서는 거고요. 이미 나섰지 오늘 밤에 나오거든요.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이구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화제가 너무나 크게 되고 있고 기대감들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8년 전에 젠슨 왕과 올해 젠슨 왕의 입지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만큼 지금 AI 이 열풍에 가장 중심에 선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네.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국내에서 이제 많은 뭐 경영진들이 참석을 하는데 총수로는 SK 최태원 회장이 네. 3년 연속 CES에 참석을 하는데 네. 젠슨 황 CEO를 만날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최신 HBM 칩을 이 자리에서 샘플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어떤 콜라보에 또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밖에 삼성과 LG 등 우리 국내 경영진들도 CES에 총출동했습니다. 경연진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너무 컨슈머 좋죠. 일렉트로닉스 쇼 CES 한번 가보는 게 꿈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꼭 시간 내서 한 번은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의 핵심 축인 수출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연구원에서는요.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대미 수출이 관세에 따라서 약 8.4% 감소가 예상되고 또 뭐 보편관세 20%를 부과할 경우에 최대 4%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라 정책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진짜 보름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우방국 네. 또 소위 말하는 적대국 가리지 않고 관세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그 경제 정책, 특히 이제 관세 정책이 예고돼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우려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단 2기가 과거 1기 때와는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세요? 어떤 점에서 또 같고? 가장 다른 거는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1기에 비해서 2기에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공약의 핵심인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마가 네. 그 중심인데요. 이게 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이 이전에 있어서의 표어 그냥 이렇게 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실질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관세 칼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역 수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보호주의 그 충격이 클 것입니다. 1기에는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구했고 관세 정책을 활용하는 수준이었는데 네. 2기에는 보편 관세 10 내지 25% 네. 상호 관세 무역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그게 네. 상호 관세예요. 네. 네. 대중국 관세 60% 이상 뭐 이미 뭐 200% 1000%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선언했습니다. 강경한 상호주의 무역 적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모두 양자 협상을 할 것이라는 것과 네. 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EU는 이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협력 관계가 더욱 거칠고 그리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라는 것이 차이일 거고요. 네. 수출 측면이 아니라 조금 산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박사님. AI나 양자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는 성장 동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호주의도 또한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1기에 비해서 준비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1기에는 그러한 정책들을 하고 이제 적용하다가 중단한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1기와 달리 감세나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도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상하원이라고 하는 우호적인 그런 법제 환경이 돼 있어서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일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네, 2기 집권 2년 안에 좀 뭔가 확실히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잖아요. 네. 당장 이제 우리나라도 이 트럼프발 관세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보편 관세, 뭐 상호 관세 있었는데 그 대표 그 공약이 이제 보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어느 정도로 줄어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분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산업연구원이 12월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1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은 시나리오별로 추정을 했는데요. 2024년에 1,28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9.3%에서 13.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에서 생산이 위축되고 그리고 또 부가가치가 또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효과가 7.9조 원에서 10.6조 원까지 감소할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GDP의 약 0.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편 관세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시나리오, 정책 수단을 하면서 GDP에서 0.1%까지 충분히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산 제품에 비해서 상대 가격이 높아지면서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직접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수출을 못하면서 중국이나 EU나 아세안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수출을 줄어들면서 그 해당 국가의 수입 수요가 줄어드는 간접적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들에 대한 수출 감소 거기다가 한국은 또 하나의 그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수입이 국내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출 시장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한국에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삼중고에 직면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했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가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3%입니다. 13%요. 13% 그리고 산업별로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나타날까요? 일단은 그 미국의 최대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쪽이 많이 지금 영향을 받을 거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이 기계나 화학 제품이나 또는 뭐 반도체 제품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출이 뭐 어느 정도로 지금 감소할 거로 보신다고요? 시나리오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미 수출이 작년에 자동차가 1,200억 수출이 1,000억 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7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0% 하면은 이미 효과는 20-30% 정도 될 거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제국의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경우는 경쟁국의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는 미국의 그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제가 보고 여쭤보는 우리의 거예요. 수출은 사실은 그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그리고 대중국 수출 비중이 사실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아니고 미국을 경유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그게 제품이 EMS라고 해서 그 전자제품들이 아세안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수출이 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수출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네.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제품의 수출이 또 떨어집니다. 저희가 네. 이거를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수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대한 수출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관세 부과라는 게 어떻습니까? 취임 직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 내부 논의라든가 협상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아까 국가별로 또 양자간, 뭐 예. 다자간 이렇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이게 딱 막상 관세율이 변화된다는 게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세금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저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는 네. 법률 기반이거든요. 네네. 근데 관세는 의회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 이런 네. 것들로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당초 하반기로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빠르면 상반기에도 관세 변동은 가능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공약을 일관되게 발표했고요. 대선이 끝나면서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네. 이런데 이기 강요들이 이미 시행을 공언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시작했다라고 12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반기 중에도 관세 변경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협상 과정이 다소 걸리겠지만 일기보다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도 작년 말부터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들을 했고요. 예. 빨라진다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관세 경과되면은, 변경은 사실은 연초에 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 2월 정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대미 수출이. 왜 그런가 했더니 미국에서도 관세 인상되기 전에 네. 빨리 사라라고 소비자를 독려하고 있고 네. 본인들도 그 수입상들한테 어차피 에이전트들한테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도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네, 판매자 재고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관세 부분들은 하반기까지는 걸리지 않을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자국의 실리에 따라서 뭐 동맹국에도 언제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역대 최대의 대미 흑자를 네. 본 터라 이게 이제 좀 트럼프 당선인의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걱정이 아니라 아마 현실화될 겁니다. 네. 미국의 최대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가 그러니까 약 한 30%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그럼 1조 달러가 뭐라고요? 무역 적자 규모입니다. 네. 예. 미국이 전체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적자가 모든 나라 다 합해가지고 모든 나라 다 합해서요. 근데 그 중에서 30% 정도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와 같은 그 북미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 한 2천억 달러가 좀 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독일, 일본 이쪽은 미국이 그러니까 제조 기반이 취약하거나 또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한 주요 대상국이고요. 네. 멕시코나 캐나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역적인 그 로컬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영향을 그나마 좀 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동떨어진. 그러니까 리틀 차이나가 안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네. 일단 대미 무역 흑자가 7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산업은 1차 타겟은 당연히 됩니다. 총 수출에서 총 수출이 한 1,000억 달러인데 무역 흑자가 7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가장 커다란 무역 흑자를 보는 자동차 산업은 1차 타겟이 당연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 기계, 철강. 역시 30억에서 70억 달러까지 그 흑자 품목이기 때문에 다음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철강이나 화학은 쿼터나 관세와 같이 수익 규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까지는 대미 무역 적자국 14위였는데
네. 지난해 8위로 올라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정도면 정말 미국으로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나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예, 대중 수출이 줄면서 예. 다음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장이 사실 미국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요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 많이 수출선을 전환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바이든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기계 수출도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기계, 네. 플랜트를 만들기 위한 거,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반도체 수출도 많이 네, 늘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다른 나라의 수출들이 약간씩 지연이 됐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품 소재 공급 비중이 굉장히 좋아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게 좀 약간 현재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나면서 오히려 이게 미국의 통상 압력을 자극할 예, 가능성이 예.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 조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이제 그 뉴스를 접하고 약간 안심한 부분이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에 그 반도체 보조금 확정해 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네. 대해서 이거는 일단 좀 안심하고 가도 되는 부분일까? 아니면 여기 이미 이제 보조금 확정했는데 이것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확정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안 그랬다면은 보조금이 지급이 이제 되는 시점이 조금 아마 지급까지 완료가 됐으면 더 좋겠는데요. 네. 기업들이 당초 예상했던 투자나 운영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미국 공장에서 신규 설비들이 가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기업들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네. 근데 다행히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고 규모도 했기 때문에 트럼프 2기에도 반도체법 2.0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유지 또는 강화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후보 시절 트럼프가 말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 투입을 해서 네. 그 산업을 한다는 그 대상은 미국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외국의 기업들은 어차피 미국에 와서 판매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투자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관세 장벽으로 막기만 한다면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따라서 미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네. 예를 들면 동일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해외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거나 네. 아니면은 동일 규모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에 비해서 보조금 금액을 현저하게 줄이거나 네. 지급을 하지 않거나. 그럼 그렇게 바꿔놓으면 혹시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되니까 네. 뒤에 네, 되는 거는 맞습니다. 조금 뭔가 예. 좀 영향을 달라질 받을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외국 기업 투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불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그 트럼프 후보 시절의 발언이 일단 투자가 시작되면은 저희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렇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의 변경이 지금 불확실하거나 위험 요인은 작용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취임 첫날 관세 부과 대상국 중 하나로 중국을 콕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되면 미중 갈등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커질까요? 당연히 더욱 격화될 거로 예상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추격하거나 중국의 추격 또는 추월을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다라는 세계 부가가치 생산에서 중국의 비중은 35% 정도 됩니다. 이미 부가가치 비중이. 부가가치 비중이요? 예. 네. 그다음에 산출액 기준으로 하면 50%예요. 네. 이 얘기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일기와 이미 많이 다릅니다. 역량도 좋아졌고 공급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기술 경쟁력도 좋고 그리고 세계 패권을 둘러싼 이 절체절명의 이 경쟁에서 중국이 양보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더군다나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좀 더 격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떤 통상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요. 이미 대미협상 체제를 충분하게 가동해 갖고 중국에 이미 투자하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설비 가동률 유지의 우호적인 관계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들의 판매 조건들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제품들이 결국은 미국의 제조 기반 강화, 마가 그런 것들에 기여한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네. 같이 공동의 그 성장 조건들 이런 거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대중국 봉쇄 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리 지금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그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그 공급망에 있어 대중 분쟁에 의한 공급으로부터의 공급 차질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들. 네. 그래서 중국 탈중국화에 대응해서 한국 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을 또한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본은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고 아베 총리의 부인인 그 아키에 여사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 우리는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정상 외교 일정도 사실상 못 잡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우려돼요. 코리아 패싱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걱정됩니다. 많이 됩니다. 근데 미국으로서도 한국은 우수한 제조 경쟁력과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패싱하기는 어려울 걸 예상을 합니다.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그 패권 경쟁이 전면에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적극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패싱 이 부분들이 오래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기에 적절한 정상 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지금 고환율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산업연구원에서는 분석하고 계신가요? 환율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고환율이 되면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출할 수 있다.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기술 경쟁력하고 품질 경쟁력에 기반하는 수출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좋아져서 우리가 수출이 많이 될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는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화 기준으로 더 많은 돈을 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그거는 해외에서 이미 그 자체로 그 투자가 다시 현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료를 많이 수입합니다. 수입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소재, 그러니까 중간재의 그 국산 투입률은 여전히 절반밖에 안 된다. 50%밖에 안 되고요. 50% 원유, 철강석, 석탄 이런 것들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가가 또 같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수입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해 열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도 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부분 이런 건 없을까요? 한국 산업에 있어서의 그 우수한 혁신 역량과 역동성, 창의력 이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가오는 격분기는 말 그대로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즉 대전환기입니다. 여기서 한국 산업은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요.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산업 포트폴리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혁신 역량, 여기다가 저는 최근에 이제 K컬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엔터테인먼트나 K뷰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효과는 국가 브랜드의 신뢰성들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결합하는 민간 부분의 역량 그리고 이것들을 잘 지원하는 정책 이것이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K뷰티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아까 그 혁성성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산업이 활력을 찾고 지금의 위기를 잘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지금까지는 추격형 성장 전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니까 미국이 하니까 유럽이 하니까 일본이 하니까 이제는 한국 산업이 자율성을 가지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의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국가 산업의 경쟁 원천을 좀 확보했으면 합니다. 이 시기에 앞으로 3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예, 이러한 대전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잘 활용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역동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네. 인구 구조 뭐 제약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잘 활용해 갖고 산업과 인적 자원들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시기였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정은미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짚어보고 이제 얘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크게 올랐지만 주간 단위로는 다우가 마이너스 0.6%, 나스닥은 마이너스 0.51%,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48% 빠지면서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주중에 좀 많이 빠졌던 이유가 연말에 그때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좀 정비를 하거든요. 좀 팔고 갈 사람들은 좀 팔다 보니까 네. 매물들이 나왔고, 특히 미국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또 테슬라가 4분기 판매량을 발표했는데 이게 시장 눈높이에 못 맞다 보니까 이게 또 빌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주한테 좀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난주 증시는 약간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다만 주요 기업들 보면 상승률로 보면은 테슬라가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1.63%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모처럼 좀 좋았습니다. 7.6%. 그래서 반도체가 네. 좋았는데 다만 애플은 마이너스 2.8% 빠지면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이제 돌파하려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 증시 S&P 500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20%나 상승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떨까요, 올해는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전망이 올해도 좋게는 보더라고요. 대부분 다 올해도 뭐 좋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는 지수가 올라도 한 자릿수 정도 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10% 이하 정도의 상승을 전망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고요. 3년 연속 20% 오르기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또 거기에 트럼프 정책도 좀 1월 20일 날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좋은 거는 미리 좀 선반영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올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강한 상승보다는 좀 변동성은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많고, 작년을 보면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게 팔란티르라는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340%나 올랐고 네. 엔비디아가 171%니까 이 두 개는 AI죠. 세 번째가 GE 버노바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GE 버노바인데 그 LNG 발전소에 보면 터빈이 있거든요. 이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만들잖아요. 근데 LNG 발전소가 건설이 많이 된 이유가 결국 다 AI입니다. 네. AI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AI 연결됐는데, 다만 이제 작년을 돌아봤을 때 또 많이 빠진 기업은 월그린 부츠라는 그 미국의 약국 체인은 주가가 이제 좀 실적 부진 때문에 64% 빠졌고, 같은 반도체인데 이거 보면 참 삼성전자도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텔이 작년에 마이너스 60%거든요. 그러게요. 결국 AI 대응을 못했던 이런 반도체 회사들은 철저하게 또 주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20% 2년 연속 올랐지만 모두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차별화도 되게 심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쨌든 이제 고수익은 좀 내긴 좀 어렵다는 평가는 있는데, 미국에서도 작년에 기술주가 어쨌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전망은 기술주도 좋겠지만 좀 못 올랐던 가치주도 올해는 좀 약간 반격하지 않겠냐. 소외됐던 곳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요동을 쳤던 게 4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인도 대수,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이제 인도를 해주는 그 대수인데 이게 원래는 예상을 지난 이 50만 7천 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3분기 때. 네. 근데 이게 49만 5,570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미달한 건 아닌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빌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날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여전히 피력을 했고, 이게 좀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게 차량이 좀 오래된 게 많아요. 이제 이 테슬라 모델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모델을 또 기다리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도 좀 있다 보니까 좀 판매가 좀 일부 부진한 거 아니었나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작년에 주가가 60% 올랐거든요. 근데 이거 오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적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11월 5일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효과죠, 사실은.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실적도 실적인데 트럼프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테슬라가 얼마나 수혜받을까, 이걸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는 또 이런 또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난 이제 10년 동안 우리는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는 항상 머스크와 테슬라를 파괴적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간주해 왔고, 이 원대한 전략적 비전의 첫 번째 부분이 지난 5년간 구체화됐다. 그러니까 네. 지난 5년 동안은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이게 구체화됐는데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냐면 로봇이나 네. 자율주행이나 에너지 사업 이런 걸로 또 새로운 또 돈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이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5년 동안 또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주가 올랐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또 신차도 나오고 네. 내년에는 이제 로보택시가 또 나오게 되니까 또 로봇도 기대가 되니까 한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잘 관찰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좀 살펴볼게요. 예. 지난 금요일과 오늘을 보면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가, 아니면 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게.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이틀 올랐거든요. 네. 이틀간 이제 급등했는데 그래도 아직 코스피가 2,500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네. 많이 빠졌으면. 네. 코스닥은 4일 연속 급등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717포인트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급등해서 이제 코스피는 연초 이후로 좀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좀 잘 이어가는데, 근데 오늘 무엇보다 증시를 이끌었던 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작년 하반기 반도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주가가 무려 9.84%나 예.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지난 주말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회장이 네.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우리나라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를 투자하겠다. 원래는 이제 6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거든요. 네. 600억 달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80조가 좀 넘는 돈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높게 수치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놀래버린 거죠. 네.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그러면 117조 원. 네. 네. 그럼 AI 데이터 센터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면 네. 반도체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 들어가는 또 대부분 물량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닉스가 거기 공급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최근에 좀 코스피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좀 그동안 안 좋았던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코스닥은 연초부터 로봇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일부 이제 로봇주도 좀 괜찮았고, 뭐 흔히 이제 개별주라고 하는데 중소형주들이 지난해 부진을 딛고 어쨌든 연초에는 이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좀 오랜만에 정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환율을 주의 깊게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일단 한은에서는 그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면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내부 결정에 따라서 이제 국민연금 환헤지는 뭐냐면요, 이제 그 해외 자산을 투자할 때 이 환율이 만약에 지금 1,400원인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더 수익을 내겠지만, 예를 들면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1,400원에서 내가 환율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가지고 매도를 달러를 매도를 해놓으면 환율이 1,300원 가도 난 1,400원에 그냥 확정 짓는 거예요. 네. 손실을 안 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환해지한다 그러거든요. 환을 이제 방어한다.
그런 건데 그럼 환해찜 뭐냐면 결국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전략적으로 그걸 사고 팔 수가 있는 게 네. 10% 정도를 팔 수가 있대요. 그래서 비중은 그 정도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한 지금 자산이 4,855억 달러입니다. 예. 이거 10%면 485억 달러이고 네. 5%를 더할 수도 있어요. 재량으로? 네, 네. 그럼 최대 728억 달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100조 원에 달하는 거 이건 하나의 그냥 가정이지만 이만큼의 달러를 만약에 던져버리면 달러는 떨어지고 네. 원화값은 올라버리겠죠. 그럼 네.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요걸로 아마 수급적으로 달러가 좀 공급이 늘어서 달러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는 우호적이다. 이런 좀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좀 정치 리스크도 조금씩은 완화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말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한다고 또 합의도 했고 또 추경 예산 푼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좀 최악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환율은 조금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전문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 이거 작년에 샀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조바심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단계 너무 올라가지고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생거는 같아요. 이제 지나고 나면 아는데 왜 네, 그때는 그때는 참 그렇게 어렵죠. 못할까요? 힌트를 사실 근데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히트는 일론 머스크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에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갑자기 갖고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M&A를 했고 이제 최대 주주까지 등극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도 미래 먹거리로 AI랑 로봇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예전 2020년에 미국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 회사가 사실 휴머노이드 우리 인간처럼 생긴 로봇의 시초를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도 있고 테슬라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공개했었고 네. 지금 생성형 AI 그 챗GPT 만든 오픈 AI도 로봇 팀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인간과 똑같아지는 거죠. 예. 여기에 뭐 이제 인간의 관절처럼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심을 것 같고. 얼마나 더 비슷해지냐. 예.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의 인공지능을 여기다 넣겠죠. 그럼 정말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건 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CES에서 이제 젠슨왕이 로봇 얘기도 좀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로봇주들은 좀 단기에 많이 올라서 주가 부담은 있지만 트렌드 자체는 네. 좀 계속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오늘 뭐 주식도 좋았고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삼성그룹이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밸류업 공시를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국민연금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투자를 좀 외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아직 그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죠. 이제 밸류업 공시를 안 했어요. 이제 안 하면은 이제 조건에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지금 아직 밸류업 공시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2월 3일 날 네.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2월 3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거든요. 선고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와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준비는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표 준비는 해놨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거치가 명확하게 좀 결정이 돼야 지배구조 이슈가 좀 해결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사실 이제 밸류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약간 미루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거 빼고라도 좀 먼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한은 2월 3일이니까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금융 일정을 좀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일 그 미국의 가전박람회죠. 세계 가전박 CES 2025가 10일까지 네. 열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젠슨왕 CEO의 연설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게 1월 8일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대치가 낮지만 한번 보시고 목요일은 미국이 그
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사망해서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이 돼서 휴장이고요. 1월 10일은 이제 미국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